자, 지금부터 교릴 교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릴 교육은 미주공 택지 관련 유의사항 및 수탁 참여 사례인데요. 신탁 1본부 4팀의 구조연관에 강의 주시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미준공 택지 관련 유의사항 및 수탁 참여 사례 교육을 맡은 신탁사업 1본부 김종현입니다. 일단 바쁘신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처음 주제를 이제 선정했을 때 미준공 택지 관련돼서 그 유의사항들을 좀 더 중점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지난번에 오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법무지원부에서 이 비슷한 교육을 한번 했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좀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래도 간단한 유의사항 한번 이렇게 리마인드 시킬 겸 다시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두 번째 목차로 미준공 택지에서 저희가 수탁자로 참여했던 사례, 이 부분을 좀 언급을 해드리려고 해요. 그 안에서도 1번, 2번을 나눠서 표현을 했는데, 1번은 위탁자 매매대금 완납 후 수탁. 이거 저희가 사실은 미준공 택지에서 많이 이제 일반적으로 하는 사례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이제 위탁자 매매대금 완납 전에 수탁한 사례. 여기는 보통 토지대금 매매대금 완납하고 저희가 신탁계약 체결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계약금만 낸 상태에서 저희가 신탁계약에 수탁자로 참여하고 권리의무 승계 계약 체결해서 이제 진행한 사례를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사실 좀 일반적으로 있는 사례는 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금 힘줘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려고 하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다시 한번 나오는 제도죠. LH의 그 토지 리턴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아마 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근데 이게 이번에 처음 나온 제도는 아니고, 이제 LH도 토지 매각을 해서 이제 자기네들 그 대금을 받아야 되는데, 이제 토지 판매가 잘 안 되니까 나온 제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또 3기 신도시 발표가 됐고, 또 이제 며칠 전에 그린벨트 관련된 이슈들이 발표가 됐는데, 그것도 간단하게 한번 언급하고 넘어가는 걸로 이렇게 교육을 마치려고 합니다. 다 흔히 아시는 내용입니다. 택지개발지구 정의 한번 일단 언급을 했고요. 택지개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과 그 주변지역 중 제3조에 따라서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특별시장 이런 지정권자들이 지정 및 고시하는 지구를 이제 택지개발지구라고 하고, 택지개발지구의 사업자는 당연히 이제 국가, 지자체, 그리고 저희가 많이 알고 있는 LH, SH, GH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국가나 이런 공사뿐만이 아니라 민간 사업자도 택지개발지구의 이제 사업자가 될 수가 있죠. 이렇게 아마 2009년 정도에 논의돼서 11년도부터 이제 법제화된 걸로 알고 있는데, 민간 사업자들도 똑같이 이런 택지개발지구에 대해서 사업자로 참여하겠다고 그 사업 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제출을 합니다. 지정권자에 대해서. 이제 사업 계획은 어느 정도, 그러니까 사업 기간은 얼마 정도 되고, 비용은 어느 정도 되고, 어떤 효과가 있다. 이런 것들을 지정권자에 제출을 해서 사업자로 이제 지정받아서 참여할 수 있다. 이제 사업 하시다가 보면은 이런 국가나 지자체 말고 이런 민간 사업자가 참여한 것도 아마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음으로 이제 업무 관련 유의사항으로 한번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전매 제한 예외 근거라고 했는데, 어떻게 보면 여기 신탁사에 이제 몇 년 계신 분들은 사실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저희가 흔히 신탁계약 체결하고 권리의무승계 계약 체결할 때 그냥 실무적으로 당연히 하는 절차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택지가 기본적으로 이제 전매가 안 되죠. 전매가 안 되지만 예외적으로 법에서 전매를 할 수 있도록 이제 조항들이 나와 있는데, 그 내용들을 일단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 3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여기 나와 있는 거는 저희가 해당하는 내용들만 일단 있다고 보시면 되고, 한번 읽어드리면, 판매시설 용지 등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될 택지를 공급받은 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 저희 같은 신탁사를 말하는 거죠. 해당 택지의 개발 또는 분양관리를 목적으로 신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리고 공동주택 건설 용지를 공급받은 자가 신탁업자와 해당 공동주택 건설 용지의 개발 또는 담보를 목적으로 신탁계약 체결하는 경우,
그러니까 이 예외적인 그 법령에 의해서 저희가 이제 전매를 받아가지고 수탁해서 참여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뭐 신탁계약 체결이라는 내용으로 이제 크게 세 가지를 나눠서 자료를 한번 가지고 와봤는데, 일단 저희가 이 갖고 오는 택지가 신탁 등기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보통 신탁 등기를 통해서 이제 제3자에 대한 대항력 확보를 하고 이제 사업을 하게 되는데, 여기는 이제 그런 이렇게 등기 절차가 없다 보니 확정일자 받아서 아마 실무적으로 다 관리하고 있을 거라고 이제 생각이 들고요. 다음으로 분양 목적이 아닌 신탁 계약의 경우 여기서 이제 담보 신탁을 예로 갖고 왔는데 수분양자 보호 특약 추가라는 거를 하나 좀 가지고 왔습니다. 저희가 간혹 이제 권리임승 계약을 진행하다 보면 그 뭐 예를 들어서 LH라고 하면 각 지역본부 담당자가 이제 신탁 계약서의 그 내용 가지고도 뭐라고 하는 경우가 꽤 이제 있습니다. 아마 실제 접해주신 분들도 계실 텐데 이제 그 예를 들면 뭐 분양관리 신탁, 뭐 관리용도 신탁 이런 거는 분양이나 공사를 목적으로 하고 그런 내용들이 신탁 계약서에 다 담겨 있기 때문에 뭐 수분양자와 관련된 보호사항, 뭐 어떻게 이제 수분양자를 우선해서 우리가 뭐 챙겨주는지 이런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지만 뭐 예를 들어 담보 신탁 같은 경우에는 그런 내용들이 이제 없죠. 그냥 우선 수익자의 그 대출금, 채권 보전을 위해서 좀 쓰여진 내용들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담보신탁 계약서로 예를 들어 이제 권리임승계 계약을 한다고 했을 때 간혹 저 수분양자 보호 관련된 특약을 요청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권리임승계 계약 하러 가서 당일날 갑자기 또 그렇게 얘기하시는 경우도 있고 하다 보니까 저희가 뭐 보면은 권리임승계 계약서는 명예변경 신청서 이런 것들을 다 준비해서 갈 텐데 요 협의를 그 지역본부 담당자랑 할 때 이 신탁 계약서 관련된 내용도 미리 공유를 하고 이 계약서로 진행하는 게 문제가 없는지 이것들을 좀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이거 꽤나 빈번하게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이걸 좀 확인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근데 저는 사실 이 LH가 왜 이 수분양자 보호 특약 가지고도 그러니까 신탁 계약 내용 가지고도 얘기하는지를 처음엔 이해를 잘 못했습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좀 물어보니까 앞에 이제 내용 보면은 신탁계약 체결하는 경우라고 되어 있지만 그 앞에 또 보면 개발 또는 분양 관리를 목적으로 또는 뭐 개발 또는 담보를 목적으로 신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라고 이제 되어 있다 보니까 이거를 좀 이제 확대 해석하시는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어쨌든 수분양자 관련된 이슈들이 이제 사회적으로도 많이 불거지고 하다 보니까 어떤 그런 장치들을 좀 더 마련하라는 취지에서 이제 요청한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그냥 미리 권리무승에 대한 협의하기 전에 더 나아가서는 신탁계약 체결하기 전부터 미리 한번 얘기해서 물어보시면 이런 뭐 리스크는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일단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관련된 거를 이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는데 저희가 그 등기가 안 되는 그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라는 그 채권을 신탁 재산으로 이제 수탁을 받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좀 발생하는 문제들이 이제 몇 가지가 이제 있는 건데, 그러니까 크게 체크해야 될 거는 주로 이제 공매 관련된 내용, 그리고 이제 기존 우선 수익자 관련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뭐 원천적으로 이런 리스크를 아예 뭐 없앤다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저희 이제 수탁자로서, 신탁사로서 어떤 가지고 있는 그 리스크들은 미리 좀 해지를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통 그 이게 택지다 보니까 전매하는 내용들을 보면 지적 정리가 완료가 된 후에 이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라는 내용도 있고 더 나아가서는 이게 택지다 보니까 양수인 예를 들어 저희 같은 신탁사죠. 이게 제3자한테 또 매매 계약을 해버리면 이게 계약 해제 사유가 또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 개발 사업자인 예를 들어서 LH로부터 동의를 받고 공매를 하거나 아니면 지적 정리가 다 끝나고 나서 그때 가서 공매를 하거나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를 우선 수익자로부터 확인서를 하나 이제 받아두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실제 뭐 실무적으로는 수익권에서 발급을 해서 이런 데 내용 넣어가지고 이제 받으면 되니까 그런 부분도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공매가 예를 들어 뭐 진행이 된다. 그때는 이제 매수자한테 현재 이런 현 상태에 대해서 이제 넘겨주는 거지. 우리가 뭐 이거 다 해소해주고
온전하게 너한테 넘겨주는 그런 개념은 아니다라고 해서 이제 매수자 확약서 같은 것들 받고 진행하면 어떤 저희 수탁자의 리스크는 좀 해소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또 하나 있는 게 이제 그 저희가 법원에서 보통 제한사항 문서 이제 많이 받죠. 그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나 아니면은 뭐 채권 압류, 가압류 이런 것들을 받는데 보통은 시행사를 채무자로 해서 그리고 신탁사를 뭐 제3채무자로 해서 이렇게 제한사항 문서가 접수가 될 수도 있고 제3채무자를 저희 같은 신탁사가 아니라 이제 LH로도 이게 실제 접수가 됩니다. 그럼 LH 뭐 안내문이나 이런 내용들 보면은 그런 권리에 좀 제한 사항이 발생이 됐을 때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를 이제 못한다. 그러니까 서류 교부가 자기네들이 안 될 수 있다. 안 된다. 이런 안내문이 실제 나가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뭐 저희 이제 입장에서는 LH가 뭐 서류 교부를 안 해주는 걸 저희가 강제로, 뭐 억지로 갖고 올 수 없는 거다 보니까 이런 법적인 그 보전 처분으로 인한 제한 사항은 저희한테 이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 매수자가 알아서 이 내용 확인하고 해소해서 뭐 등기를 가져가야 된다. 그래서 이 내용들에 대해서 확인했다라는 내용으로 확약서나 확인서를 받고 진행하는 게 어쨌든 저희의 리스크를 이제 경감시키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이제 권리의무 승계할 때 그 양도담보 얘기가 가끔 나올 때가 이제 있습니다. 저희가 시행사가 위탁자가 갖고 있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저희가 다시 이제 권리의무 승계 계약해서 이제 받아오는 그런 형태인데 이거를 보통 대출을 받아서 잔금 납입을 하죠. 근데 이제 간혹 위탁자가 대출을 받으면서 그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에 대해서 저희가 아니라 그 대출금융기관 쪽으로 양도담보를 설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는 이거는 사실 신탁계약을 통해서 이제 우선소유자는 채권 보전을 해야 되는 건데 위탁자를 통해서도 추가적인 어떤 채권 보전 조치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이중으로 담보를 설정하는 경우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보통 이제 잘 아는 뭐 대출금융기관들은 그렇게까지 안 하는데 이제 나중에 이제 모르고 확인해 보면은 이렇게 하는 경우가 꽤나 이제 있거든요. 뭐 문제가 안 생기려면 안 생기겠지만 혹시 이제 문제가 생겼을 때 뭐 이제 이전 서류를 다 확인하다 보면은 이중으로 이렇게 양도담보 설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때는 혹시나 이제 양도담보를 꼭 설정을 해야 된다고 하면 그 양도담보의 목적물을 그 위탁자가 갖고 있는 청구권이 아니라 신탁사가 이제 가지고 있는 그 이전 등기 청구권으로 좀 이제 구체적으로 표시해서 진행하는 것도 이제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이것도 이제 실무적으로 좀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서 말씀을 또 드릴게요. 여기는 뭐 앞서 말씀드렸던 내용이랑 뭐 연관되는 부분입니다. 확정일자 꼭 받아야 된다고 말씀드렸고 신탁계약이나 권리의무승계 계약서 실제로도 아마 다 그렇게 하고 계실 텐데 확정일자 꼭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택지개발 사업자와 필요서류 사전 협의라고 기재를 해놨는데 뭐 권리의무승계 계약서나 명의변경 뭐 신청서 뭐 위임장 그리고 또 준비해야 되는 서류들 이게 뭐 그 개발 사업자로부터 그 안내를 받을 때 양식이 조금씩은 다를 수 있는데 이제는 이런 사례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서류들은 이제 어느 정도 정형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뭐 똑같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아마 매번 연락해서 물어보고 서류 받아서 챙기고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사전 협의라고 말씀드린 게 아까 이제 추가해서 말씀드리면 신탁 계약서 관련된 거. 이 계약서로 진행해도 권리의무승계 계약할 때 문제 없는지 요거를 하여튼 꼭 다시 한번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토지 준공 후, 그러니까 지적 정리가 완료된 후에 업무 처리해야 되는 것들을 좀 가지고 와봤는데, 지적 공부 정리가 완료가 되면 그 택지개발지구 사업자로부터 소유권 이전 안내문이 이제 접수가 됩니다. 뒤에 안내문 좀 샘플들을 좀 첨부를 더 해왔는데, 앞에서 먼저 말씀드리면, 이제 그 면적 변동이 또 일어날 수가 있거든요. 지적 정리 하다 보면은, 물론 크게는 차이가 안 나겠지만, 뭐 이제 소수점이야 아니면 뭐 이제 10제곱미터 이하 정도 해가지고 면적이 좀 늘어나고 줄어들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 이제 면적이 늘어나면 그 늘어난 만큼 그 매매 대금을 좀 더 납부를 이제 해야 됩니다. 반대로 줄어들면 줄어든 만큼 LH에서
그만큼 환급을 해줍니다. 이것들도 체크를 해주셔야 되고, 간혹 이제 매매계약서에 뭐 10% 이상 증감이 있을 때는 매매계약의 해지 사유가 이제 될 수 있는데, 저는 사실 그런 사례는 본 적이 없습니다. 10%는 굉장히 큰 거기 때문에 실제 그 정도가 예상이 된다고 하면 그 택지개발의 사업자로부터 아마 미리 안내가 오지 않을까 싶고요. 그게 뭐 마지막에 가서 갑자기 10% 변동됐다 이렇게 통지될 일은 거의 없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이제 업무 처리하시면서 참고용으로 갖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밑에 대금 완납일로부터 60일 이내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진행을 해야 됩니다. 이거 이제 안 하게 되면 그 과태료가 부과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면적정산금 일부 미납 시에도 매매 대금은 다 이제 완납된 걸로 간주를 합니다. 이게 어떤 얘기냐면 조금 전에 이제 면적 증감이 있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면적이 예를 들어서 조금 늘어나면 그 대금을 조금 더 내야 되거든요. 뭐 몇백만 원이든 몇십만 원이든. 근데 그 대금을 안 냈더라도 이미 다 낸 잔금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매매 대금을 다 낸 걸로 간주한다. 그러니까 이전 등기를 60일 이내에 해야 된다. 이제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권리물승계 계약에 따라 토지 순차 등기 진행을 하죠. 이제 개발 사업자에서 위탁자인 양도인으로, 그리고 위탁자에서 저희 이제 신탁사로 순차 등기가 진행이 되는데, 저희 또 이제 밑에 내용 뭐라고 써놨냐면, 권리물승계 계약에 따라서 순차 등기를 진행을 해야 되는데, 이게 기본적으로 지적 정리하고 하는 과정이 뭐 금방 끝나는 게 아니라 뭐 길게는 2년, 3년, 뭐 3년, 4년 이렇게 진행되는 경우가 꽤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저희가 이제 사업 진행을 하면 보통 개발 목적으로 이제 많이 하는 경우가 이제 있는데, 뭐 공사 착공하고 분양하고 사업 정상까지 저희도 보면 한 2년에서 3년 정도 이제 걸린다고 보여지거든요. 근데 그 기간 안에 지적 정리가 안 되는 경우가 사실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사업 진행을 하고 공사해서 분양하고 보존 등기까지 하고서 소분양자들한테 이제 이전 등기까지 다 넘겨주죠. 건물에 대해서는. 그때에도 지적 정리가 안 됐으면 토지에 대한 대주권은 아직 그 정리가 안 돼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정산이 필요한데 신탁 계약 해지 그리고 사업 정산이 먼저 이루어지는 경우가 꽤나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이 LH 택지개발 사업의 사업자가 순차 등기가 끝까지 진행되는지 여부는 자기네들이 이제 판단하지 않는다.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뭐냐면은 LH에서 위탁자로 갔다가 위탁자가 수분양자 혹은 자기가 그냥 그 대주권을 갖고 있으면 된다는 얘기고요. 저희 신탁사 입장에서는 뭐 이제 권리 의무 승계 계약을 하긴 했지만 굳이 뭐 이제 번거롭게 대주권을 다시 받았다가 다시 위탁자한테 넘겨줄 필요가 없다. 그리고 LH는 이 내용에 대해서는 뭐 판단하지 않겠다. 이제 그냥 알아서 해라. 뭐 이런 얘기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내용은 뒤에서 다시 한번 언급을 해드리고요. 토지 준공 후 그 업무 진행된 내용들을 좀 샘플들을 몇 개 갖고 와봤어요. 지적 정리 완료되면 LH에서 이런 식으로 이제 안내문이 옵니다. 그래서 일단 빨간 색깔 좀 제가 몇 개 칠해놨는데 이 부분 위주로 말씀을 드리면 맨 왼쪽에 있는 빨간 색깔 하단에 보면은 분양대금 대출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양도된 경우에 대출 금융기관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 이제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양도남부 설정이 이중으로 체결되지 않게 저희가 확인을 한번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거였고, 가운데 있는 이제 밑줄 친 부분 보면 압류 등 법원 결정에 따라 권리 제약 사항이 있는 경우 이때는 그 이전 관련 서류가 교부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니까 공사 담당자에 확인해라. 이것도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뭐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그리고 뭐 채권 감료 같은 것들 이런 문서가 접수됐을 때는 소유권 이전 등기 서류가 교부 안 될 수 있으니까 뭐 확인 미리 해라 이런 내용이고요. 맨 오른쪽에 있는 표는 그 한국토지주택공사 이제 민원 신청 게시판에 있는 건데 시간이 물론 좀 지난 겁니다. 17년도 거고 실무적으로 예전에 이 내용을 참고해서 많이 한 건데 아마 내용이 잘 안 보이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좀 언급을 다시 해드리려고 해요. 내용은 아까 설명드린 거랑 똑같습니다. 어떤 시행사에서 질의를 한 건데
자기가 이렇게 이제 사업을 진행했고, 그러니까 권리의무승계 계약도 했다. 근데 현재는 신탁계약 해지가 다 돼서 사업 정산이 됐다. 근데 이 권리의무승계 계약에 따라서 꼭 순차 등기를 신탁사까지 해야 되냐? 이제 물어본 겁니다. 그래서 이제 빨간색 부분이 이제 LH의 답변인데, 그 내용들에 대해서는 자기네들이 판단할 수 없다. 그냥 관계 법령에 따라서 알아서 맞게 처리해라. 뭐 이런 정도의 이제 답변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LH는 이 내용에서는 크게 상관하지 않으니까 관계 법령 맞춰서 진행해라. 이렇게 답변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일단 그 미중공택지 관련 유의사항을 한번 가볍게 언급을 해봤고요. 다음으로 미중공택지의 수탁자 참여 사례를 말씀을 드릴 건데, 이것도 크게 나눠놨습니다. 일단 매매 대금이 완납된 후의 사례. 이게 그냥 저희가 일반적으로 하는 그 구조를 그냥 표로 만들었다고 보시면 되고요. 번호를 좀 매겨놨는데, 위탁자가 LH에 이제 매매 대금 완납을 하죠. 그리고 신탁계약 체결을 저희랑 같이 하고, LH와 함께 권리의무승계 계약까지 합니다. 그리고 지적전이 완료가 되면 그 LH에서 뭐 위탁자에서 저희 신탁사로 순차 등기가 진행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에서 또 이제 그 과거에 이런 사례가 하나 있었다고 하는데, 저희가 보통 이제 권리의무승계 계약 할 때 LH 직접 가죠. 그리고 이제 잔금을 현장에서 확인하고 이제 권리의무승계 계약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과거의 어떤 사례를 보면 저희가 이제 보통 개발로 진행이 됐을 때 자금 집행을 저희 신탁사 명의 계좌를 만들어서 그 계좌로 대출금을 받고 저희가 자금 집행을 통해서 저희 명의 계좌로 LH에 이제 납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LH에서는 사실은 이제 그 내용들을 다 확인을 해야 되는데, 이 계좌의 명의가 신탁사로 입금이 되다 보니까 이 해당하는 부재에 대해서 시행사는 잔금이 완납이 안 된 걸로 미납 처리가 돼 있고, 신탁사에서 입금된 거는 그 오입금 처리가 이제 돼 있는 거죠. 이게 나중에 좀 시간이 지나고 나서 갑자기 이제 불거진 내용이었는데, 그래서 신탁사에서 입금된 금원은 이거 오입금 처리해서 일부 이자 쳐가지고 반환해주겠다. 시행사는 이거 지금 너네 안 낸 기간 동안 계산해가지고 가산세 해서 내라. 지금 생각하면 사실 이거 이해는 잘 안 됩니다. 근데 과거에 이제 이런 사례가 있었다고 하고, 이거 사실 어려운 거 아니니까 현장에 가서 그냥 만납 처리 잘 됐는지, 재금 입금 확인됐는지, 지금은 LH에서도 당연히 다 확인하고 하지만, 과거에 이제 이런 어떤 일이 발생했다고 해서 뭐 소송을 하냐 마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과거에 하여튼 그런 내용이 있었으니까 담당자들이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을 드렸고, 또 하나 이제 체크를 해야 되는 게 간혹 뭐 이제 토지대금 완납 처리는 됐는데, 이게 보통은 시행사 이름으로 완납 처리가 이제 돼야 되는데, 간혹 이제 또 아까처럼 신탁사 명의 계좌에서 돈 들어왔다고 신탁사 이름으로 이제 완납 처리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또 이제 토지 취득에 대한 뭐 그 취득세 이런 부분들을 또 연계해서 체크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그냥 위탁자 이름으로 매매대금 완납 처리 됐는지를 그냥 구두로 물어보는 선에서 확인하시면 이거는 이제 특별히 문제될 부분이 없다고 보여지고요. 다음으로 위탁자 매매대금 완납 전 수탁 사례를 좀 가지고 왔어요. 여기 부분을 조금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데, 이게 그 모 증권사에서 이제 구조화한 상품입니다. 저희가 20년도 4월경에 이런 구조로 해서 이제 관리형 토지 신탁을 하나 진행을 한 게 있었고요. 차이점은 사실 저기 동그라미 1,000원 그 계약금 납부, 요게 하나가 차이가 있는 겁니다. 기존에 매매 대금을 다 납부를 했는데, 이 완납 전 수탁사례는 계약금 낸 상태에서 신탁계약 체결하고 권리의무승계 계약 체결하고, 그리고 중도금과 잔금을 저희 이제 신탁사 이름으로 납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뒤에 절차는 똑같고요. 그래서 여기는 저희가 사례를 하나 이제 가지고 와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이천시 중리동에 있는 이제 공동주택 용지였었고, 53,000제곱미터 정도 되는, 평으로 치면 한 16,000에서 17,000평 정도 되는 이제 사이즈였습니다. 매매 대금도 한 1,080억 정도 되는 규모였었고, 이때 당시 상태가 시행사가 계약금 10% 정도 납부를 한 상태였었고, 그리고 중도금과 잔금은 아직 납부 기일이 도래하기 전이고, 권리의무승계 계약 체결한 후에 이제 저희가 납부를 해야 되는 구조였었죠. 그렇기 때문에 아직
인허가도 아직 난 상태가 아니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신탁 계약을 일단 관리형 토지 신탁 계약으로 체결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인허가가 안 났기 때문에 아직 사업 계획도 뭐 뚜렷하지 않았었고, 그래서 이제 분양이랑 착공 견제 특약 넣어서 진행을 했고, 여기 현장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 택지개발 사업자와 권리의무승계계약 협의를 미리 할 때 저희가 신탁계약서로 협의를 했었었는데 이 LH 그 지역 본부에서 이거를 그 수분양자 보호 내용을 넘어서 그 관리형 토지주택 계약으로 체결해서 와달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처음에 이거 그냥 담보신탁으로 저희가 사실 해서 담보신탁 대리사무 구도로 좀 어떻게 보면 가볍게 그냥 진행을 하려고 했던 건데 LH에서 이렇게 요구를 하다 보니까 계속 뭐 저희 뭐 시간 끌 필요 없고 저희 입장에서는 뭐 관리형 토지 신탁으로 간다 하더라도 뭐 사업이 진행되는 구도는 똑같고 아무래도 건축도 또 저희로 갖고 와서 사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추후에 이제 PF로 진행했을 때도 저희가 참여할 수 있다는 판단하에 이제 저렇게 진행을 했고요. 이 구도에서 그 권리의무승계 계약 체결을 이제 나중에 진행을 했는데 대출 기간에서 이제 하나 걱정하는 게 있었어요. 이거 사실상 그 매매 대금 완납이 안 된 상태에서 계약금만 냈었었고 그렇게 됐을 때 기존 매수인은 이제 시행사죠. 시행사들은 뭐 보통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얘네가 이제 부도 발생되거나 했을 때 이게 택지 매매다 보니까 택지 매매에도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위탁자, 그러니까 이제 그 매수인이 부도 파산이 됐을 때는 또 매매 계약 해지할 수 있다는 그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대출을 해준 대출기관 입장에서 채권 보전에 아무래도 좀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좀 어떻게 해지해야 되나 라는 이제 좀 고민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당시에 이제 법무법인에 한번 질의를 합니다. 그 뭐였냐면 이렇게 권리의무 승계계약 체결해서 신탁사 이름으로 뭐 대금 납부했을 때 그 부도 파산을 어떤 구성하는 그 주체가 기존 양도인인 위탁자 시행사냐 아니면 신탁사냐 이제 이런 질의가 있었고 결과적으로는 어쨌든 이 권리의무 승계 계약이라는 게 어쨌든 매수자 지위를 이전하는 거고 이게 뭐 신탁이라는 뭐 특수성이 있지만 신탁 관계라고 해서 이 당사자가 뭐 안 바뀌는 거는 아니다. 당연히 바뀌는 거다. 이제 이런 어쨌든 질의를 통해서 부도 파산을 그 구성하는 주체는 시행사가 아니라 신탁사다라는 어쨌든 의견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신탁계약 구도로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이건 어쨌든 뭐 법률적인 좀 뭐 이슈가 있는 거기 때문에 당시에 그냥 그런 의견을 받아서 진행했다는 부분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으로 아까 뭐 보셨겠지만 그 계약 보증금은 19년 12월에 납부를 했었고 잔금은 22년 12월입니다. 아마 뭐 아시는 분들은 다 눈치채셨겠지만 이제 연부취득 이슈가 나오거든요. 뭐 과세 물건이 존재한 상태에서 그러니까 이제 매매 계약서상 계약일로부터 잔금 약정일까지 2년 이상이 됐을 때 그때는 납부할 때마다 이제 분할해서 지급하는 경우 연부취득에 해당한다. 그리고 토지 매매 대금을 실제로 누가 지급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이제 수탁자가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했다고 해석했기 때문에 저희가 실제 그 중도금 납부를 매 회차마다 진행할 때 저희가 그 과세표를 선정을 해가지고 저희 이름으로 취득세 신고 납부까지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요거 뒤에서 한번 다시 말씀드릴 거고요. 다음으로 시행사가 어쨌든 계약금을 냈기 때문에 그 계약금에 대해서 취득세 신고 납부를 이미 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이제 시청에 가가지고 한번 협의를 했었거든요. 이거 이미 시행사가 낸 거고, 지금 우리가 이제 권리의무 승계를 받아서 이제 신탁사가 이제 매수인이 됐다. 이걸 어떻게 신탁사 이름으로 다시 납부를 해야 되냐? 아니면 그냥 시행사가 낸 걸로 시행사가 낸 거를 신탁사가 낸 걸로 해서 관리할 수 있냐? 근데 그 지자체 담당자는 뭐 오케이 했습니다. 그냥 시행사가 낸 거 알겠고 신탁사 니네가 낸 걸로 해줄 테니까 그냥 해라.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게 사실 뭐 공무원들은 그 담당 업무가 사실 많이 바뀌기도 하고 저희도 마찬가지지만 2년, 3년이 지났을 때 또 뭐 새로운 담당자가 와서 봤을 때 이게 실제 취득세를 냈냐 안 냈냐 이런 것들을 또 다시 한번 물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경정 청구를 했습니다. 시행사가 낸 거는 저희가 권리의무 승계 계약을 원인으로 경정 청구에서 다시 취득세 대금을 받고 저희가 계좌로 받아서 다시 신탁사 이름으로 납부하는 절차를 거쳤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이제 계약금을 냈으면 중도금도 납부를 해야겠죠. 지금 이 사업에서는 어쨌든 그 미중공 택지 관련돼서 그 연부치도 관련돼서 있었던 일들 위주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양도담보 계약 체결이라는 어떤 채권 보전 형태로 진행을 했었고, 여기서 이제 선지급 기준이라는 게 잠깐 나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신탁계약 체결을 어쨌든 관리형 토지 신탁 계약으로 했었고, 그 신탁 계약의 성격이 뭐 담보대출의 성격이죠. 사실은 뭐 분양하는 것도 아니고 인허가도 안 나 있고 했기 때문에 담보대출 성격이기는 하나 관리형 토지 신탁 계약으로 했기 때문에 이 선지급 기준을 한번 확인을 하고 넘어가고요. 저희가 흔하게 접하는 거는 보통 이제 그 분양대금 재원으로 그 토지 대출 원리금 지급할 때 선지급 기준 요거를 실무적으로 많이 접하는데,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그 내용은 아니고요. 그 선지급 기준에 보면 그 금지사항이라는 게 또 하나 있습니다. 거기 나와 있는 내용 중에 신탁 재산에 대한 대출금융기관의 질권 설정, 그리고 뭐 양도담보 제공 금지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취지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신탁 선지급 기준이라는 게 어떤 사업의 안정성을 위해서 이제 신탁 계약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서 사업 관리해라. 그리고 이제 대출금융기관에 대한 뭐 금지 내용이 있는데, 예를 들어 신탁 계좌로 저희가 환입을 하게 되면 그 내용에 따라서 이제 알맞게 진행을 하는데, 대출 기간으로 이게 들어가 버리면 사실상 그 대출 원리금을 상환해 버리는 구도가 되는 거고, 어떻게 보면 이 사업의 안정성이 좀 떨어진다고도 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런 이제 기준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저희가 이거 그래서 이제 중도금 대출도 어쨌든 시행사가 잔압하는 게 아니라 대출을 받아서 납부를 해야 됐었고, 그 내용에 이 대출금융기관, 그러니까 이제 우선소유자에 대한 양도담보 제공 금지라는 내용이 있어가지고, 이거를 어떻게 해석할 거냐는 좀 이제 그때 당시 고민을 했었습니다. 이게 실제적으로는 뭐 하여튼 담보대출 성격이긴 하지만 관리형 토지신탁 계약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기존 신탁 계약상 그 대출금융기관에다가 양도담보 제공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제3의 어떤 SPC를 그냥 일반 법인 하나 만듭니다. 그 법인을 만들어가지고 그 법인을 통해서 이제 대출을 받아서 중도금을 납부하는 구도였고, 저희도 이 양도담보를 그 신탁계약상 그 대출기관이 아니라 제3자에게 양도담보하는 구도로 진행을 했습니다. 이거는 물론 나중에 법적으로 또 확인해야 될 부분이 있긴 하지만, 당시에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해지하기 위해서 이런 구도를 봤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이제 여기서 봤을 때, 저희가 이 양도담보라는 경우는 결국 매매 계약이 해지됐을 때 그 중도금을, 그러니까 계약금은 몰취하고 중도금은 이제 반환을 해주거든요. 그 중도금 받을 그 채권을 대출기관에다 양도담보를 한다는 건데, 그럼 저희 입장에서는 이게 뭐 간이고 쓸개고 다 빼주게 되는 겁니다. 계약금은 몰취되는 거고 중도금은 받아서 다 대출기관한테 줘버리고, 그럼 저희 입장에서는 이 신탁사업을 진행하면서 뭐 소송, 뭐 신탁사무 처리비용, 제세공과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발생할 수가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제 당시에 특별히 이제 그런 게 예상되는 건 없었지만 뭐 앞일은 모르는 거니까 그 실제 대출을 한 기관, 그 증권사로부터 비용 면책 확인서라는 걸 이제 하나 받고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신탁사무 처리 비용이나 이런 게 발생했을 때 그때는 너희가 우리를 면책해줘라. 요 확인서를 받고 저희가 양도담보 계약을 진행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리스크를 해지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제 언급해드릴 게 그 연무 취득하면서 취득세도 이제 납부를 해야 되는데, 이게 토지 매매 대금이 기본적으로 뭐 아까 1000억대, 중도금 납부도 한 160억 정도 되는 규모여서 취득세 금액도 한 7, 8억 정도 나왔었습니다. 이것도 어쨌든 시행사가 잔압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가지고 대출 기관으로부터 조달을 해서 납부를 했고요. 뭐 매매 계약이 해제가 되면 중도금도 반환되고 기납부한 취득세도 어쨌든 반환이 되기 때문에 그 취득세, 이 반환받을 채권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양도담보를 했다. 그리고 어쨌든 이것도 대출이라는 어떤 구조를 통해서 진행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계약금, 중도금까지 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잔금을 이제 어떻게 냈냐를 또 말씀을 드릴 건데, 보통 잔금은 이제 PF 대출 받아서 납부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여기서 사업장은 PFV를 만들어서 이제 진행을 했었고요. 지금 이제 또 구조화 했는데, 기존에 저희가 받았었던 그 권리임승의 계약, 원상 회복시키고, 시행사에서 다시 이제 PFV 쪽으로 권리임승의 계약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PFV 측에서 그냥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다 납부한 걸로 하고, 저희 신탁사 입장에서는 기존에 납부한 거 다 이제 원상회복시키고, 그 관련돼서 세금 냈었던 것들, 이것도 저희 명의가 아닌 PFV 이름으로 다시 한번 재납부하는 절차를 거쳐서 이제 PF가 실제 진행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 이제 또 하나 확인할 만한 게, PFV로도 그럼 전매가 되느냐? 이것도 이제 근거가 있습니다. 저희 아까 봤었던 택지개발특정법 시행령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 공동주택 건설 용지를 공급받은 자가 주택건설 사업 목적으로 공동 출자해서 설립한 특수법인 이쪽으로 진행하는 거는 전매 가능하다고 이제 나와 있고, 뭐 설립 요건을 충족하는 법인으로서 공동주택 건설 용지를 공급받은 자, 그러니까 이제 시행사죠, 실제 시행사. 시행사가 최대 주주인 경우로 한정한다. 이렇게 조건을 갖췄을 때는 전매하는 게 가능했기 때문에 어쨌든 PFV를 만들어서 시행사가 출자하고 시공사 출자하고 해서 사업이 진행이 됐습니다. 당시 저희도 PFV 출자해서 같이 참여하려고 많이 했는데 그때 뭐 결과적으로는 저희가 참여를 하지 못했고 당사자들이 좀 다른 쪽으로 정해져 있어서 저희는 그냥 이렇게 해서 신탁계약 해지를 하고 사업 정상까지 끝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그 구조가 계약금만 낸 상태에서 저희가 어쨌든 계약금을 아니, 매매 대금을 다 내고 참여하는 게 일반적인데 좀 더 이제 사업의 앞단까지 참여하는 구조가 될 수 있다. 꼭 이제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뒤에 이제 이어서 한국토지주택공사의 토지 리턴제를 말씀드릴 겁니다. 이 토지 리턴제가 사실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설명드린 거랑 구조가 사실 비슷해요. 이 구조로도 똑같이 참여할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한번 내용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배경은 뭐 다 비슷하죠. 저희가 이제 개발 사업 하다 보면 분양이 잘 안 되고 잘 안 될 것 같을 때는 뭐 이런 여러 촉진책을 쓰는데 LH도 똑같습니다. 토지 매각 지연에 따라서 분양 활성화 정책의 어떤 일환으로 이런 토지 리턴제를 시행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내용은 그 리턴 기간이라고 해놨는데 리턴 기간 내 매수자가 원했을 때 계약금 몰치 없이 합의 해자가 가능한 조건부 계약입니다. 이 행사 시기는 대금 수납을 50% 일단 이상을 내야 돼요. 50% 이상을 낸 상태에서 잔금 납부 약정일까지 행사가 가능합니다. 뭐 이렇게 됐을 때 반환금은 뭐 계약금 그리고 계약 보증금 외에 일단 수납 금액에다가 리턴 이자율이라는 게 있는데 일정의 이자율을 더해서 반환을 해주게 됩니다. 어쨌든 LH에서는 뭐 이제 계약 체결이라도 해놓고 사업자가 이제 이 사업 검토를 해야 자기네를 또 팔 수 있고 돈을 회수할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판매 촉진책으로 이렇게 시행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봤을 때 이제 대출기관 입장에서 대출을 검토하는데 좀 수월해집니다. 어쨌든 계약금은 뭐 시행사가 보통 좀 낼 거고 계약금을 좀 추가해서 더 낼 수도 있지만 그러면 대출 기간에서는 이 대금 수납 기간에 50%라고 했지만 50% 이상만 일단 대출을 해준 상태에서 잔금 납부 그러니까 이제 이 사업이 PF를 갈 수 있다고 판단이 되면 그냥 계속 하면 되는 거고 좀 봤을 때 이제 분양 시장이나 사업성이 좀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잔금 납부 약정일 이전에 그냥 해지하면 되는 겁니다. 해지하면은 이미 납부한 중도금 그 대출금은 그냥 회수할 수 있게 되고 시행사도 똑같이 계약금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뭐 이제 사업 참여자 입장에서는 그래도 이런 것들은 일단 받아두고 사업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만하다. 물론 매몰 비용들이 발생하겠지만 그거는 이 사업을 검토함에 있어서 뭐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 비용일 수 있으니까 그래도 어쨌든 이 사업 관계자들이 유심히 있게 이 제도를 통해서 그리고 저희도 마찬가지로 이런 토지 리턴제가 적용되는
토지에 대해서는 어떤 뭐 대출 기간이나 뭐 증권사를 구조 설명하고 한번 사업 참여 검토해봐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내용이 어쨌든 저희가 이런 영업 활동을 또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토지 리판제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이건 여기까지 설명드리려고 하고 여기부터는 좀 가볍게 그냥 말씀드리려고 해요. 최근에 이제 3기 신도시 발표가 났죠. 남양주 왕석지구, 뭐 하남 교산, 인천 계양, 고양 창릉, 부천 대장지구 이렇게 돼 있고 왕숙이 한 6만 6천, 하남 교산이 3만 2천호, 인천 계양이 1만 7천, 창릉이 3만 8천, 부천 대장이 2만 호 정도 해서 총 18만 호 정도 됩니다. 이렇게 한 5개의 지구가 있는데 일단 여기 속도를 봤을 때 지금 인천 계양이 한 26년도 하반기 정도 입주해서 속도가 일단 가장 빠르고요. 그 외의 지역들은 현재 한 28년에서 29년 정도 이렇게 좀 예상이 됩니다. 근데 이제 다른 뭐 관계자들 만나서 좀 얘기를 해보니까 좀 3기 신도시 뭐 특징 중에 하나가 이런 용지를 좀 이렇게 잘게 잘라놔가지고 이런 대단지 어떤 사업보다 좀 이렇게 중소, 뭐 소까지는 아니겠지만 어떤 대단지 규모보다 좀 작은 규모들이 많아가지고 뭐 예를 들어 대기업 시공사가 아니라 중견 시공사가 좀 더 참여하기 좋은 어떤 구조다. 그리고 대신 이제 이걸 또 잘게 좀 잘라놨기 때문에 어떤 규모의 경제가 실현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 좀 사업성이 조금은 좀 떨어져 보인다. 좀 이런 의견들이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저희 입장에서는 또 이제 이런 특징이 있다고 하면 그에 알맞는 뭐 사이즈, 그러니까 중견 시공사 이런 쪽으로 좀 타겟팅해서 영업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또 이제 택지는 기본적으로 이런 일반 사업과 좀 다른 특징이 있어서 택지하는 사람들은 또 택지만 많이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따로 이제 듣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이런 신도시 같은 데다가 컨테이너 하나 가져다 두고 영업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낙찰자 명단 같은 거 이제 가서 LH에 가서 확인하고 이쪽으로 접촉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그 계약 체결하는 날에 그 지역 본부에 방문을 합니다. 방문해서 이제 나올 때 이제 뭐 대출 같은 거나 이런 사업 구조를 좀 알선해 주는 거죠. 보통 이제 피임사 쪽에서 이런 거 많이 한다고 보이는데 이런 쪽을 하시는 분들도 저희가 좀 이렇게 어떤 영업의 일환으로 잘 알아두고 아니면 저희가 직접 참여해서 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자 했고요. 다음으로 이 1, 2, 3기 신도시별의 특징을 좀 가지고 왔는데 뭐 세부 내용들은 그냥 따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이 3기 신도시 특징이 좀 너무 외딴 데 있는 게 아니라 모 도시라고 지금 표현을 했지만 이제 서울 얘기하는 겁니다. 서울이랑 그래도 한 10km 이내, 한 30분 이내에 다다를 수 있는 그런 좀 특징들이 있고 어느 정도 교통망이 확충된 그런 지역들이 선정이 됐다. 이렇게 보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그린벨트 발표가 있었죠. 이건 사실 처음에 없었던 내용인데 며칠 전에 발표가 돼서 하나 좀 추가했습니다. 아마 뭐 보신 분들도 계실 거고 아직 못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위치를 사실 보시면 다 나쁘지 않습니다. 고양 대공 역세권에 한 9,400부 정도 그리고 이왕 오전동 왕곡동에 14,000호 의정부 용현동에 7,000호 의정부 용현동은 그 나중에 보니까 남자분들은 많이 아실 텐데 여기 그 306 보충대에 있는 자리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예전에 입대할 때 거기 갔었는데 그냥 참고로 말씀드리고 서울 서리풀 사실 여기서 이제 저희가 관심 있는 거는 서울 서리풀 지역일 텐데 그래서 여기 서울 서리풀 지역을 뒤에서 한번 다시 좀 더 갖고 와봤어요. 네. 근데 이 서울 서리풀에 분급되는 지역이 한 2만 호 정도 됩니다. 2만 호 정도가 되는데 그 중에 11,000세대 정도를 그 이제 뭐 미리 내 집이라는 제도인데 그러니까 전세, 그러니까 임대 이런 쪽으로 운영을 한다고 해요. 근데 그렇게 됐을 때는 어쨌든 저희 같은 이런 부동산 뭐 개발을 하는 사업자 입장에서
여기에 우리의 먹거리가 얼마나 있을지는 조금 어쨌든 인대가 많을수록 저희가 조금 참여하는 그런 시장은 적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도 이게 저는 관심 있게 보다 보면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어떤 먹거리가 많이 있을 것 같아서 이 지역들도 유심히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오늘 준비한 그 교육은 여기까지인데 혹시 뭐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한번 질의해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해도 되나? 당연히 하셔도 됩니다. 아까 전매 제한 예외사 관련 네. 판매시설 용지 등 개발 또는 분양 관련 쪽이야. 네. 공동주택 건설 개발 또는 담보 목적 네. 그렇게 시행령에 돼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게 예를 들어 우리 신탁계약 상품으로 그 대형 시도 봤을 때는 뭐 네. 토지 신탁이나 분양관리 신탁, 네. 또는 토지 신탁, 담보 신탁 이렇게 특정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아까 설명하신 것처럼 수분양자 보호 특약 같은 거를 예를 들면 반영하면 네. 그 1대1로 대응되는 건 아니고 우리 상품하고 어떤 답변을 드리면 하는 건지. 일단 그 신탁계약서의 그 타이틀이 중요한 건 아닙니다. 분양관리 신탁, 관리형 토지 신탁, 담보 신탁 이거를 구분해서 사실 얘기하진 않았고요. 그 내용을 가지고 얘기를 했었던 거고 근데 저희 뭐 아마 과거에 생각해보면 담보 신탁에서 권리형 승계 계약하는 거 되게 많이 있었거든요. 그 수분양자 보호 특약 내용이 없어도 당연히 하는 거였고 지금도 저희가 최근에 하나 봤었던 현장인데 거기도 그냥 일반 저희 담보 신탁 계약서의 표준안으로 협의를 했는데 뭐 특별히 없이 진행 가능하다는 또 답변을 받았습니다. 근데 지역본부의 담당자별로 좀 이렇게 다른 의견들이 있는 것 같아서 체크를 좀 실무적으로 해봐야 된다. 이런 정도의 업무 처리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판매시설 용지나 근생용지 등도 담보 신탁으로 해서 네. 우리가 권리의무 승계 처리하면 된다. 맞습니다. 원칙적으로 그렇게 봐도 돼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까 13페이지 13페이지. 그 권리의무 승계하고 네. 명의 변경하고 나서 네. 수탁자가 잔금을 내고 네. 그 잔금 내고 매수자 지위 이전 이전권을 획득했다는 어떤 법무법인 질의, 네. 받았다고. 네. 그래서 이게 나중에 아까 PF 부위로 해서 우리가 해지하지 않고 네. 실제로 끝까지 갔으면 네. 우리가 택지 준공이 났을 때 네. 수탁자가 네. 그러니까 매수자도 수탁자고 잔금 납부도 수탁자가 있고 그렇죠. 그럼 위탁자를 거치지 않고 우리가 수탁자가 직접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인지 그거에 대한 의견도 나오는 건지. 일단 뭐 법적인 의견, 뭐 공식적인 의견은 아닌데 LH나 이런 사업자에 물어봤을 때 원칙적으로는 못한다고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냥 자기네들은 그냥 순차등기, 그러니까 이게 아마 예전에 듣기로는 순차등기라는 절차도 사실은 이제 없었다고 했는데 이제 순차등기를 해야 된다라는 내용을 넣어서 이제 이 택지가 판매되기 시작했고 지금은 저희가 뭔가 직접 청구를 했을 때 그게 아니라 위탁자를 거쳐서 받아가라. 그리고 권리의무 승계 계약서에도 그런 내용으로 계약 체결을 한 거기 때문에 그 절차를 거쳐서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현재는 고수하고 있습니다.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 아닌가 개인적인 생각이고 공감합니다. 하나는 건의사항 비슷한 건데 미주공 택지 중에 이제 도시개발 사업도 있잖아요. 네. 차제 김종원 과장이 또 강의할 때 있으면 도시개발 사업 사례도 같이 좀 저를 포함한 어떤 그 유능한 강사를 제가 한번 잘 추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더 이상의 질문이 없으시면 잘 전달된 걸로 하고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요. 긴 시간 강의해주신 김정현 과장님께 다시 한번 수박 부탁드리겠습니다.